네, 주요 경제 이슈 이영석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앞서 보도해드렸습니다만 지난달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상승률 다시 3%대로 올라갔습니다. 과일을 비롯해서 신선식품 상승률이 상당히 좀 높았는데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예, 다시 2% 후반대로 좀 안정화되는가 싶었던 물가 상승률이 이제 3%로 다시 올라가게 되면서 이제 한국은행이 목표로 하는 2%까지의 그 물가 상승률이 안정화되는 데는 역시 쉽지 않구나라는 것을 다시 알 수 있는 그런 수치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네. 일단 3%로 올라서 좀 부정적인 뉴스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안심되는 그런 뉴스들도 하나 있다면은 근원 물가, 그러니까 에너지라든지 석유라든지 이런 걸 제외한 근원 물가의 어떤 기조적인 흐름을 나타내는 근원 물가가 2.5%로 이제 전월과 동일하게 됐다는 점, 그리고 낮은 수치라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가 있는데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이상 기후로 인해서 이제 작년에 이제 업황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뭐 지금은 값이 많이 오른 사과라든지 굉장히 그런 부분의 가격이 많이 올라서 신선 물가가 굉장히 올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자극하게 되면서 3%대로 다시 복귀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런데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장바구니 물가가 이제 폭등하고 있기 때문에 글자 그대로 이를테면 뭐 금사과 금귤이라는 말이 이제 실감이 날 정도인데요. 이게 뭐 과일 가격이 32년 만에 최대 상승이라고도 하고 보통 보면은 이제 명절이 지나면은 좀 안정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렇게 계속 이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 올라가는 이유,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예, 공급 측 요인에 의해서 이제 과일 가격이 급등한 것으로 저희들은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명절이 지나면 명절 때 과일 수요라든지 그런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절이 지나면 수요가 좀 안정되니까 보통 과일이라든지 뭐 채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이런 가격들은 좀 안정화되는 경향이 있는데 2023년 이제 작년 이제 여름에 굉장히 작황 불황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공급이 굉장히 줄어들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시차를 두고 올해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이제 사과가 이제 금사과가 된다든지 이런 이제 물가 상승률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다면은 이거는 그 다음 수확철까지는 이 높은 물가가 계속될 것이다. 이런 특히 과일류라든가 뭐 채소류라든가 뭐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예, 공급 부진이 한동안은 좀 지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쉽게 잘 안 떨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현재는 우려하고 있는 상황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석유류 하락폭도 좀 축소된 점, 자 이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하던데 어느 정도입니까? 예,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국제 유가가 이제 작년 12월에는 60 후반대 달러였는데 배럴당, 근데 지금은 이제 70 후반대로 높아져 있는 상태고 이제 80 전후로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한 상황입니다. 즉 유가가 이제 오르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서 이제 수입 물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극하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인플레이션의 상방 압력으로 작용하는 측면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올해 들어가면은 물가가 좀 안정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었는데 이렇게 다시 특히 체감할 수 있는 이런 과일 같은 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 버리니까 이렇게 어떻게 되는 것인지 좀 갸우뚱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뭐 이를테면 뭐 기후 위기로 인해서 작황이 변할 거라든가, 뭐 날씨 요인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이 병해충이라든가 등등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외부 요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할 수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 정부가 미리미리 좀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여유는 없었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근원 물가의 기조를 나타내는 이제 근원 물가 상승률의 경우에는 조금씩 안정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3%대로 다시 올라간 거는 뭐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유가에 이제 상방 압력으로 작용한다든지 또한 또 이상 기후라든지 조금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영역들이 자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계속 물가 상승에 저희들이 통제할 수 없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면서 저희들이 기대하는 2%의 물가 상승률 수치에 도달하는 것은 쉽지 않지 않을까에 대해서도 이제 한국은행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쉽지 않을 것이다. 2%대 물가로 들어가는 그런 그 경로가
네, 예, 맞습니다. 상당히 좀 늦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네. 그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울퉁불퉁하다 그 예. 경로가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2%대에 도달하긴 하겠지만은 이런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요인들, 뭐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고, 예,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예멘이 이제 홍해 선박을 이제 공격하게 되면서 운임 지수가 굉장히 2배 이상 올라가게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비용의 상승 압력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런 정치적인 리스크라든지 지정학적 리스크 또한 이제 기후 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자극을 하다 보니까 추세적으로는 떨어지게 되지만은 일시적으로는 좀 높은 수치도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울퉁불퉁한 경로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한국은행 의 발언을 이제 얘기하셨으니까 그러면 외부의 어떤 지정학적인 리스크라든가 이거는 뭐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걸 제외하고서도 내부의 어떤 이런 경제적인 상황이라든가 이런 관점에서 보더라도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물가가 안정적으로 내려가는데 좀 시간이 걸릴 것이다. 뭐 그런 뜻입니까? 울퉁불퉁하다는 그런 표현은? 예, 맞습니다. 저희 그 현대경제연구원에서도 예. 이제 올해 상반기에는 한 3%대 이제 평균적으로 물가 상승률을 기록을 할 건데 말씀드린 대로 유가가 쉽게 안정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예. 그리고 이제 이상 기후로 인해서 이제 신선 물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 네. 상반기에는 3%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수요 측 압력에 의한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기 시작하면서 하반기에는 2.4% 정도의 평균적인 물가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좀 높은 수준이라고 저희들 평가할 수 있지만 네.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그래도 2%의 수치를 볼 가능성은 저희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는 일단 재정을 투입하겠다, 뭐 할인 지원 같은 그런 대책 몇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과거에도 쓰던 방식이긴 한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예, 개인적으로 생각했었을 때는 큰 효과를 발휘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정부 지원의 경우에는 이번에는 수입 과일에 대한 관세를 인하한다든지, 그러니까 수입 과일의 어떤 가격을 인하해서 지금 과일 가격이 굉장히 오른 것들에 대해서 좀 대체적인 어떤 그런 대안을 좀 제시를 했는데요. 예. 근데 이제 사과라든지 뭐 감이라든지 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국내에서 생산된 것들이 더 많습니다. 예. 그래서 국산품을 대체하지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이제 수입산으로 그러다 보니까 정부의 이런 대책이 큰 효과를 발휘하지는 어렵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를테면 뭐 사과나 배 가격 많이 올라가니까 귤 가격이 올라가니까 대신 바나나나 어떤 열대 과일을 먹고 대체를 할 것인가? 꼭 그렇지 않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예,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네. 또 한편으로는 지금 했던 정부는 지금 물가 상황을 상당히 좀 엄중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경제부총리도. 그래서 이를테면 가공식품 가격 같은 경우에 원자재 가격이 내려가는데 그것이 이 소비자 가격에 바로바로 반영이 안 된다. 이런 걸 좀 자율적으로 조정을 해달라는 게 요청을 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좀 지켜질 것 같습니까? 예, 일단은 그런 미시적인 이제 가격을 물가 상승률을 좀 완화시키기 위한 예. 그런 미시적인 디테일적인 그런 노력 역시 좀 주요할 것으로 이제 효과를 발휘할 수는 있겠지만은 네. 그래도 통제할 수 없는 요인에 의해서 현재 그 물가 상승률이 자극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예. 이제 최대한 이제 정부가 할 수 있는 노력은 하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물가 상승률이 이제 상반기에는 여전히 좀 높은 수치 이제 3%대를 기록하지 않을까라고 저희들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반기로 들어가면은 좀 그 안정화 기조로 갈 것으로 예상하시니까 만약 그렇다면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에는 뭐 큰 변화가 없을 것 같습니까? 어떤 변화가 있을 겁니까? 어떻게 어느 쪽으로 지금 전망하시는 겁니까? 예, 일단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하는 데 있어서 일단 물가가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 경우에는 이제 미 연준이 언제 금리를 내릴 것이냐도 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경우에는 한국은행이 최근에 이제 가장 많이 얘기했듯이 인플레이션이 잘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은 1973년 독일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주요국에서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갑자기 확대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우려한다라는 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률이 계속 2%로 진입되고 좀 하향 안정화되는 것이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기준금리 인하 시점도 늦춰질 수밖에 없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요. 또한 이게 우리나라만 그 뭐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이런 거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미국 역시 마찬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PC 같은 경우에는 개인 소비자 지출 물가 상승률에
경우에는 안정화되는 모습이 나타나지만 뭐 석유류가 다시 급증한다든지 농수산식품이라든지 이런 가격이 높아지게 되면은 물가 상승률이 둔화된 속도 역시 천천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이제 시장에서는 한 8월 달 이후로 지금은 현재로 좀 늦춰졌습니다. 원래 상반기 8월 이후로 늦춰진 겁니까? 예, 지금 예상 시점이? 예, 맞습니다. 예. 6월에서 이제 8월, 예, 원래 상반기 금리 인하한다 이런 예. 식으로 시장이 전망을 했는데 이제 더 하반기에서 계속해서 늦춰지고 있어서 미연준의 기준금리 인하가 늦춰질수록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역시 저희들이 기대했던 것보다는 늦게 일어날 수 있다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시당초 뭐 3월 얘기도 나왔었고 네, 뭐 맞습니다. 5월이냐 6월이냐 7월이냐 계속 맞습니다.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8월까지 지금 예상 시점이 늦춰지고 예, 있군요. 6월에서 8월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데 하반기 들어가면은 좀 물가가 안정이 될 것인지 그것도 하반기에 어느 구간인지도 우리가 좀 특정해서 예상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러면은 이 중앙은행,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소비자 물가가 2%대로 들어가면은 바로 선제적으로 인하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적어도 한 몇 달 정도 추이를 본 다음에 인하할 거라고 보십니까? 예,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미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고 나면 그다음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도 기준금리 격차가 이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한국은행이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이 격차가 더 벌어집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자본 유출 우려도 이제 발생할 수 있고 외환 시장의 변동성 역시 확대되면은 환율이 높아지게 되고 환율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수입 물가가 더 비싸진다는 거고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에 상방 압력으로 미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미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고 난 다음에 한국은행 역시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요즘 이제 해외 증시도 상당히 좀 랠리를 보이는 그런 상황이고, 뭐 가상화폐라든가 뭐 금값 다 지금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먼저 가상화폐 같은 경우는 뭐 대표격으로 이 비트코인 거래 가격 역대 최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그 배경을 놓고 뭐 여러 가지 원인을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장 큰 원인 뭐라고 보십니까? 예,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원인은 이제 반감기라고 해서 예. 비트코인 공급량이 올해 한 4월경에 해서 이제 줄어들 것이다. 근데 공급량이 줄어들게 되면은 이제 가격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 메커니즘의 경우에는 이제 비트코인 가치를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비트코인 설계자가 도입한 반감기라는 그런 메커니즘인데요. 이제 비트코인이 일정량이 유통이 되어지게 되면은 비트코인 채굴을 했었을 때의 그 보상이 이제 반으로 줄어들게 되는 현상입니다. 즉 공급이 감소하게 되는 메커니즘이 4년마다 발생을 하게 되어지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올해 4월 경부터는 이제 비트코인의 공급량이 줄어들게 되니까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할 것이다라고 이제 투자자들은 예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이 그렇군요.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고요. 뭐 또 한 가지 좀 말씀드려도 된다면 이제 뭐 아시겠지만 비트코인 관련해서 ETF가 이제 네. 미국 증시에 상장이 되었고 이것들이 이제 제도권에서는 이제 이제 전문가들이 평가하기에는 이제 비트코인도 이제 좀 제도권에서 좀 용인되는 어떤 투자 상품으로 된 것이 아니냐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역시 이제 투자 심리를 안정화시키는데 큰 기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뭐 좀 호재되는 요인들이 뭐 여러 가지 많아서 비트코인이 지금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뭐 1억도 이제 상회할 그런 가능성도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금리 인하 기대감도 좀 작용을 했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예. 말씀해 주신 대로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되어진다는 얘기는 결국에 시중의 유동성이 풀린다는 얘기고 그런 유동성이 이제 그 투자 자산인 비트코인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되다 보니까 그런 기대 심리로 인해서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 역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렇게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지금 시점에서 들어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이렇게 고민하는 투자자분들 계실 텐데 물론 뭐 투자자 각 개인의 책임하에 투자하는 것이겠습니다만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이런 가격 상승세가 좀 지속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상당히 좀 변동성 경계해야 되는 시점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과거 사례를 보면은 변동성을 경계해야 되는 시점인 것 같기는 합니다. 예. 뭐 아시겠지만 2021년 11월에 이제 역대 최고치 이제 8천만 원 정도였었는데 이제 한 달 만에 4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변동성이 이제 큰 상품이 사실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뭐 1억을 상회할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예. 그런 내재적인 불안정성을 고려해서 이제 투자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전문가들과 이제 시장의 의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ETF로 이제 편입이 된다는 것 자체가 그래도 제도권에서 용인되는 어떤 투자 상품으로 이제 들어간 것이 아니냐 이렇기 때문에 이런 그 조금은 이제 가격의 안정기로는 진입을 했다라고 평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 변동성에 유의는 하되 그래도 이제 과거와 달리 그 이제 변동성 폭은 이제 좀 줄어들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금값도 가파르게 상승을 했는데 이거 역시 뭐 비슷한 배경을 깔고 있습니까? 뭐 금리나 기대감이라든가 뭐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해 주신 게 정확하신데요. 일단은 가장 큰 거는 이제 금리나 예. 기대감입니다. 물가가 이제 잘 안 떨어질 수 있다는 그런 요인들이 계속해서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시장의 예상은 말씀드린 대로 6월에서 8월 이제 하반기에는 미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근데 금리가 인하된다는 얘기는 이제 금리를 통해서 수익을 얻는 그런 그 금융 상품들의 이익이 줄어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예금 이자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예금을 했었을 때 예금 이자가 줄어들다 보니까 차라리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금리에 이제 그 민감한 그런 금융 상품보다는 이제 안전 자산이 이제 금에 투자하는 그런 예.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 기대가 예측되는 시점에서 이제 금에 대한 수요가 이제 높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재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이제 안전자산 선호 심리 현상이 계속 이제 내재적으로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2022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까지 안 끝났습니다. 과거에 비해서는 좀 소강 상태이고 이제 선거 결과를 좀 기다려야 되는 측면도 분명히 존재는 하지만 아직 안 끝났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도 이제 작년 이제 말에 이제 시작된 이후에 최근 들어서는 이게 조금 더 확산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들도 있고 예. 뭐 그러다가 또 이게 예상보다는 줄어들 수 있다 뭐 이런 우려들도 있는 상황이고 또한 올해의 경우에는 슈퍼 선거의 해이지 않습니까? 네. 이제 전 세계에서 굉장히 많은 이제 선거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선거의 결과에 따라서 이제 국제 관계나 이런 역학 관계라든지 이런 게 바뀔 수가 있는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시점이다 보니까 예. 안전 자산인 금에 대한 투자 역시 높은 것으로 지금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요 국가의 뭐 증시는 강세장을 보이고 있고 뭐 금값이라든가 비트코인도 이렇게 강세장을 보이고 있는데 그 배경을 좀 짚어봤습니다. 네,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그냥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마지막으로 이 부분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가계와 기업의 부채 수준이 계속해서 위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제결제은행의 이런 그 자료인데요. 상당 기간 지금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지표이고 얼마나 지금 오래 계속되고 있는 건가요? 예, 최근에 이제 언론에서 많이 보시는 어떤 그런 이제 현재 한국의 어떤 부채 수준이 위험이냐 아니냐를 진단하는 데서 이제 많이 보시는 지표가 BIS에서 이제 보통 많이 얘기하는 신용 갭이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네. 예, 신용 갭이라는 지표는 이제 민간 즉 가계 기업의 부채를 GDP로 나눈 것이 이제 신용 대비 GDP라고 하면은 이것의 장기적인 추세가 있습니다. 장기적인 흐름에서 현재 신용 대비 GDP가 얼마만큼 높아졌는지 또는 낮아졌는지 그 갭을 얘기하는 것이 신용 갭입니다. 네. 근데 이게 BIS에 의하면은 이게 10%포인트 이상이 되면은 네. 경보 수준이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금 한 거의 이제 4년 가까이 이제 예. 10%포인트 이상 벌어져 있는 상황으로 장기의 어떤 평균적인 흐름 또한 장기 추세 대비 이제 과도한 부채가 현재 그 경제 내에 누중되어 있다라는 그런 경보성 지표가 계속 이렇게 작동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3년 넘게 계속 이런 상태가 이어지는 게 과거에도 보면은 뭐 일단 외환 위기라든가 맞습니다. 금융 위기 때는 좀 뭐 1년 가까이 혹은 1년 이상 맞습니다. 이렇게 이어지기도 했습니다만 상당히 좀 드문 경우라고 들었는데요. 맞습니다. 자, 어떤 리스크가 벌어질 수 있는 겁니까? 이렇게 오래되면? 예, 일단은 부채가 굉장히 많이 쌓인다는 얘기는 예. 충격에 민감하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기업 부채가 많은 상황 속에서 이제 경기 침체 충격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특정 기업이 어떤 도산 우려가 발생하게 되면은 예. 그런 것들이 이제 금융시장 불안정성으로 확대될 수 있는 그런 경로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확 높아질 수 있는 네. 그런 우려들이 존재하고 있고 결국엔 이런 것들이 이제 실물 경기를 압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충격에 민감한 그런 경제 체질이 지금 계속 유지되고 있다라고
된다고 첫 번째 말씀드릴 수 있고, 두 번째 경우에는 이제 그 정책의 어떤 효과가 좀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뭐 이제 금리 인하가 되어지게 되면은 이제 저축하는 대신에 소비를 하고자 하는 유인이 발생하는 게 이제 통화 정책의 어떤 기본적인 메커니즘인데, 지금 가계 부채가 많다 보니까 또 기업 부채가 많다 보니까 금리를 인하한다고 할지라도 일단 부채 상환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 결국에는 어떤 효과는 나타나긴 하겠지만은 저희들 예상보다는 어떤 금리 인하 효과가 늦어질 수 있는 그런 우려에 섞인 그런 시각들도 존재합니다. 네.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뭐 투자와 소비가 늘어나고 내수가 활성화되고 이러는 선순환으로 좀 이어지는 게 제대로 안 될 수도 있다. 지연될 수 있다. 지연될 수 결국에 있다. 나타나겠지만은 좀 지연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국내 뭐 가계 부채라든가 이런 문제의 어떤 그 위험성을 얘기할 때 뭐 흔히 우리가 이제 우리 경제의 뇌관이라고 표현합니다만 그 부분이 터질 때 어떤 시점에서 터지냐? 특히 이제 취약계층, 뭐 자영업자라든가 여기저기 빚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 제때 빚을 못 갚는 분들 이런 분들이 상당히 좀 위험에 처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뭐 부동산 부문도 역시 같이 얘기를 합니다만. 최근 들어서 특히 제2금융권 등등 보면 연체율이 낮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예, 연체율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특히 취약계층 중심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잘 말씀해 주신 대로 현재 그래도 최근 들어서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다중 채무자, 그러니까 3개 이상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았는데 자영업자 애들의 연체율이 2022년에는 한 2% 초반이었었어요. 근데 2023년에는 1%포인트 늘었습니다. 3% 초반대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우려되는 부분은 젊은 계층의 어떤 연체율이 높습니다. 네. 20대가 6% 정도, 그리고 이제 30, 40대가 이제 3% 후반, 4% 초반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젊은 계층의 어떤 그 자영업자들의 어떤 금융 부실이나 이런 것들이 좀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현재 우려가 되는 그 목소리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에는 좀 맞춤형 지원으로 가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제 채무 변제를 해준다든지, 그다음에 이자 상환을 유예한다든지, 좀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리고 또 이제 고금리로 이제 대출을 받았던 이제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조금 저금리 고정금리로 이제 대환을 해주는 어떤 그런 조치들도 좀 맞춤형식으로 가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영석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